독일의 한 교수가 현장 조사에서 한국이랑 너무 많이 닮은 민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서로 아무 관련도 없을 것 같던 두 민족이 어딘가 이상하리만치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 민족의 뿌리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로레타 슈미트입니다. 독일 출신 문화인류학자죠. 유네스코에서 수십 년간 일하면서 세계 각국의 문화유산을 평가하고 연구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사실은 상당히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그저 케이팝과 드라마로 포장된 상업적 문화 수출국 아닌가요? 진정한 역사적 깊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죠. 문화적 독창성도 찾아보기 힘들고요. 이것이 제가 동료들에게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한 번은 파리 대학에서 열린 문화유산 세미나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어요. 한국 문화는 일본과 중국 문화의 파생물에 미국 대중문화를 혼합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만의 독창적 가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죠. 참석한 한국인 학자들의 얼굴이 굳어진 것을 보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의 고대 문명을 연구하며 진짜 문화는 수천 년의 역사와 철학적 깊이가 있어야 한다고 믿었죠. 한국은 그저 현대 소비 문화의 산물이라 생각했습니다. 유네스코 실사 중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같은 태도였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 전승 방식을 검토하면서 저는 매우 냉소적이었습니다. 이건 전통이 아니라 상품화된 쇼에 가깝네요. 실제 역사적 가치는 어디 있나요? 관광객을 위한 연출된 전통 아닌가요? 제가 한국문화재청 관계자에게 노골적으로 물었죠. 그분은 제 평가에 반박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언젠가 이해하게 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오히려 저는 그 대답을 문화적 자신감 부족의 표현으로 해석했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다른 한국인 직원이 동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양 학자들은 항상 자기들 기준으로만 판단하죠. 우리 문화의 핵심을 절대 이해 못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핵심을 가지고 있다고? 은퇴 후 저는 중앙아시아 유목 문화 연구를 위해 몽골 국경 근처의 사카족 마을로 떠났습니다. 드디어 진짜 연구를 할 수 있겠구나 싶었죠. 유럽 문명의 발상지인 중앙아시아의 고대 부족을 연구한다는 것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곳이라 생각했어요. 몽골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엄청난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울란바토르 공항부터 달랐어요. 입국장 대형 스크린에서는 한국 드라마 예고편이 재생되고 있었고 광고판에는 한국 화장품을 홍보하는 포스터가 가득했습니다. 시내로 들어가는 길은 더 놀라웠어요. 거리 곳곳에 한국 연예인 사진들이 붙어 있었고 상점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택시 운전사는 한국 드라마 주제가를 흥얼거렸고 호텔 직원들은 한국어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로레타 교수님. 몽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호텔 매니저가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한국인이신가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순수한 몽골인입니다. 하지만 저희 호텔 직원들은 모두 기본적인 한국어 교육을 받았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호텔 로비에는 몽골 한국 문화주간이라는 배너가 걸려 있었고 레스토랑에는 김치와 불고기 메뉴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니 몽골어로 더빙된 한국 드라마가 적어도 5개 채널에서 방영되고 있었어요. 몽골에서도 한류가 이렇게 강하다니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현실이었죠. 저는 현지 가이드인 바투에게 물었습니다. 왜 몽골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이렇게 열광하나요? 바투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한국 드라마와 음악은 우리 정서와 맞닿아 있어요. 가족 가치, 전통에 대한 존중, 그리고 현대적 발전 속에서도 독자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한국은 몽골이 따라가고 싶은 롤모델이기도 해요. 다음 날 몽골 국립대학을 방문했는데 한국학과 건물이 캠퍼스에서 가장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학과장인 투맨 교수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학과는 지원자가 가장 많습니다. 한국어를 구사하면 취업률이 2배나 높아지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건 그저 일시적인 유행일 뿐 진짜 문화적 영향력은 아니야. 미국판 문화가 그랬듯이 곧 사라질 거야. 사카족 마을로 향하는 길에 저는 진짜 몽골, 순수한 전통 문화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적어도 그곳은 다르겠지. 그 오지 마을까지 한류가 침투했을 리 없어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카족 마을에 도착했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한국 태권도 학교가 있었고
청년들은 한국식 패션을 따라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마을 중앙 회관에는 태양광 패널로 전력을 공급받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주 2회 한국 드라마 상영회가 열린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마을 어린이들은 한국 아이돌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고 한 노인은 한국에서 온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외딴 마을까지 한국 문화가 침투했다니. 저는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편으로는 충격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짜증이 났습니다. 제가 찾으려 했던 순수한 사카족 문화는 이미 한류에 물들어 있었으니까요. 첫날 밤, 저는 마을 장로와 대화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통역사 아말의 도움을 받아 제 연구 목적을 설명했죠. 전통적인 사카족의 문화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외부 영향 없는 순수한 형태의 의례와 관습이요. 장로는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순수한 형태, 문화는 늘 변화하는 것인데요. 요즘 우리 마을 젊은이들은 한국 문화에서 많은 영감을 받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 문제인가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을 희석시키는 것 아닌가요? 장로는 웃으며 말했어요. 로레타 교수님, 우리 사카족은 수천 년 동안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정체성은 그런 것으로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둘째 날, 마을의 중앙 광장에서 전통 의례가 진행됐습니다. 장로가 불 앞에 앉아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조상의 말투는 북쪽 바람을 닮았지. 다시 그 말을 듣게 될 날이 올까. 그런데 그 말투에 묘한 감정의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말에게 물었어요. 저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아말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이건 우리 마을의 오래된 구전 시인데 특히 말끝을 느리는 방식이 중요하대요. 감정을 담는 방식이죠. 그 순간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아말을 둘러싸고 화난 듯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말은 외부인에게 너무 많은 정보를 알려줬다는 이유로 비난받고 있었죠.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한국인 연구자 윤태경이 나타났어요. 태경은 라오스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이곳에 연구차 왔다고 했습니다. 태경은 사카족 장로와 대화하며 빠르게 상황을 진정시켰어요. 그녀의 말투는 묘하게 장로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말끝을 살짝 느리면서 감정을 담는 방식이었죠. 한국인은 그저 기술과 경제력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말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잖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태경은 저에게 설명했어요. 사카족의 언어 형태와 한국어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특히 감정을 표현하는 말의 억양과 어미 사용해서요.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요? 그런 언어학적 연관성이 있나요? 태경은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제가 이곳에서 수집한 자료들이에요. 사카족의 언어 패턴과 고대 한국어의 유사성에 관한 연구죠. 자료를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카족의 일부 표현과 고대 한국어의 문법 구조가 유사했어요. 특히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말의 억양과 어미 사용해서 그랬죠. 태경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AI 연구진들이 개발한 언어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했어요. 단순히 언어의 형태뿐만 아니라 감정 표현의 패턴까지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죠. 저는 감탄했어요. 한국이 그런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나요? 태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한국은 IT 강국이잖아요. 특히 언어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저는 평생 학자로서 데이터와 증거를 중시해왔습니다. 태경이 보여주는 자료들은 제가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남았죠. 그렇다면 왜 이런 중요한 연구가 학계에 더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태경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서구 학계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에요. 한국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발전해왔고 최근에야 그 가치를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했죠. 다음 날 저는 태경과 함께 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관찰했습니다. 청년들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모습, 아이들이 케이팝 댄스를 따라 추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이게 단순한 문화 수출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인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태경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문화적 공감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인들은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도 전통적 가치와 감정, 표현 방식을 잃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이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거죠. 저녁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동안 한 노인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말이 통역해 주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한국인들과 교류가 있었다고 해요. 그들의 정이라는 개념이 우리 마을에 전해졌죠. 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태경이 설명했어요. 정확히 번역하기 어려운 개념이에요. 사람 간의 깊은 유대감, 따뜻함, 그리움 같은 복합적인 감정이죠. 한국 문화의 핵심 가치예요. 마을 장로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르츠라고 불러요. 의미는 비슷하죠. 말로는 다르지만 감정은 같아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작은 축제를 열었습니다. 전통 음악과 함께 한국 노래도 불렀어요. 두 문화가 어색함 없이 어우러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선생님, 차 마셔요. 그 순간 저는 이 아이의 말투에서 묘한 친숙함을 느꼈습니다. 말끝에 살짝 올라가는 억양, 그 안에 담긴 따뜻함. 갑자기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다음 날 태경은 저를 마을 외곽의 작은 언덕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비석이 있었어요. 이건 약 700년 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돼요. 태경이 설명했습니다. 비문에는 굽에서 내려온 자들, 남녘 땅에 정을 세우다라고 적혀 있죠. 저는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태경은 차분히 말했어요. 한반도와 중앙아시아 사이에 문화적 교류가 있었다는 증거예요. 최근 DNA 연구에서도 한국인과 중앙아시아 민족 간의 유전적 연관성이 발견됐죠.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 문화가 실은 이렇게 깊은 역사적 뿌리와 넓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니. 하지만 왜 서구학계에서는 이런 사실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태경은 웃으며 답했어요. 로레타 교수님, 서구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아닐까요? 세계는 더 넓고 역사는 더 복잡해요. 일주일간의 연구를 마치고 저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로 돌아왔습니다. 거리는 더욱 한국적인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한국 음식점들이 줄지어 있었고 한국어 간판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한 젊은 몽골인 여성이 제게 물었어요. 한국에서 오셨나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독일에서 왔어요. 하지만 최근에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겼네요. 그녀의 눈이 빛났어요. 저도 한국을 너무 좋아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울 때가 많아요. 그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아름다워요. 파리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어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동료들은 의아해했죠. 로레타, 갑자기 한국어는 왜? 내 전공과는 거리가 멀잖아.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배우는 게 아니라 느껴보고 싶어서요. 단어들이 아니라 그 말끝에 담긴 감정을요. 6개월 후 저는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의 풍경은 제 상상을 뛰어넘었어요. 현대적인 빌딩 사이로 전통 한옥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고 최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문화재청에서 저를 초청했어요. 그곳에서 예전에 만났던 그 담당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몇 년 전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죠. 제가 말했어요. 그분은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기억합니다. 하지만 로레타 교수님, 모든 것에는 때가 있어요. 이해의 때가 왔나 보군요. 한국 체류 중에 저는 한국의 첨단 기술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AI 기반 언어 분석 시스템, 가상현실로 구현된 역사 유적지, 로봇이 안내하는 박물관. 이 모든 것이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알리는 데 사용되고 있었어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를 이렇게 완벽하게 융합했군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 대학의 한 교수가 말했어요. 우리는 빠르게 산업화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그 노력이 세계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저는 작은 한국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안녕하세요라며 된장찌개를 내밀었어요. 그 순간 저는 사카족 마을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다시 느꼈습니다. 이정이라는 감정, 사카족에게선 들었고 한국에서 이름을 찾았어요. 파리로 돌아와 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을 단순한 문화 수출국으로 보던 시각은 사라졌고 깊은 역사적 뿌리와 인류 보편적 감성을 가진 문화로 인식하게 되었죠. 제가 쓴 논문은 학계의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중앙아시아와 한반도의 문화적 연결고리 말끝에 담긴 감정의 구조. 라는 제목의 이 연구는 서구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CNN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21세기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기술력과 정서적 깊이의 결합은 유례없는 문화적 힘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1년 후 저는 유네스코의 초청으로 세계 문화 포럼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주제는 문화의 힘 한국이 세계에 가르쳐준 것들이었죠. 한국은 우리에게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을 새롭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깊은 인간 이해와 공감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세계 곳곳에서 울림을 주고 있죠.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젊은 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는 서아프리카 출신인데요. 우리 마을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보며 같이 울고 웃어요.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거든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화의 힘이죠. 언어와 국경을 넘어 인간의 마음을 연결하는. 오늘날 저는 한국학 연구의 선구자로 불립니다. 우스운 일이죠.
한때 한국 문화를 경시했던 제가 이제는 그 깊이와 영향력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 새로운 책 한국 세계 문화의 새로운 중심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TED 강연은 2천만 뷰를 넘었습니다. 하버드와 옥스퍼드에서는 한국학 특별 과정이 개설되었고 저는 그곳의 명예 교수가 되었어요. 최근에는 UN 문화위원회에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미래 한국 모델이라는 주제로 특별 세션을 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문화 장관들이 모여 한국의 문화 진흥 정책과 국제적 영향력에 대해 논의했죠. 제가 가장 놀란 것은 프랑스 문화부 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수세기 동안 세계 문화의 중심이라고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나이지리아의 한 청년 기업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발전 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문화가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했으니까요.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한류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문화 콘텐츠가 관광, 상품, 교육 등 다양한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학문이죠. 한 경제학자는 한국의 문화 수출이 세계 GDP 미치는 영향력은 이제 자동차나 전자제품 산업에 필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UN 사무총장은 최근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외교는 문화 외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한국은 앞서가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만난 학생들의 변화도 놀랍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가르쳤을 때는 누구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한국어 과정이 가장 인기 있는 외국어 수업이 되었습니다. 한 미국 학생은 이렇게 말했죠. 저는 프랑스어나 스페인어 대신 한국어를 선택했어요. 미래는 아시아에 있고 그 중에서도 한국이 문화적 허브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특히 자랑스러운 것은 제 연구가 한국에서도 인정받은 점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고 청와대에서 열린 만찬에 초대받았죠. 대통령은 건배사에서 저를 한국 문화의 진정한 이해자이자 전파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세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 가치의 조화, 경제 발전과 문화적 정체성의 균형,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독특한 방식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희 다음 연구 프로젝트는 세계 문명의 재구성 한국 중심 관점입니다. 지금까지 서구 중심으로 기록되고 해석된 세계사를 한국과 동아시아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작업이죠. 이 연구는 하버드, 옥스퍼드, 서울대가 공동으로 후원하는 최대 규모의 인문학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제 연구실 벽에는 몽골 사카족 마을에서 가져온 작은 비석 조각이 걸려 있습니다. 그 위에는 고대 문자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북쪽 바람이 내려와 정이라는 씨앗을 뿌렸다. 그 말끝이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도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보여준 문화의 힘은 이제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옛날 제 동료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로레타, 당신이 그렇게 비판했던 한국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다니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가르쳐준 것입니다. 진정한 문화의 힘은 통계나 역사 기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정에 있다는 것을요.